30대 한국인 남성이 중국의 여성만 남아있는 작은 마을을 방문하게 되고 그녀들의 번식의 요청으로 인해 32명의 여성들에게 모두 임신을 시켜주는 아름답고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강지훈, 나이는 33. 서울의 심장부 여의도의 마천루 속에서 그는 숫자로 세상을 재단하는 금융 전문가였다. 수천억 원의 자금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 그의 손끝에서 기업의 운명이 갈리고 시장의 그래프가 춤을 췄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모두가 선망하는 직장에 들어가 강남의 고급 오피스텔에 살며 값비싼 외제차를 몰았다. 그의 삶은 성공이라는 단어의 완벽한 전시품과도 같았다. 하지만 밤이 되면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창문을 통해 그의 텅 빈 거실을 비출 때마다 지훈은 극심한 공허감에 시달렸다. 모니터 속에서 쉼없이 깜빡이는 숫자들은 그에게 불을 가져다 주었지만 단 한 톨의 의미도 주지 못했다. 비싼 와인과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은 혀를 잠시 즐겁게 할 뿐 마음의 허기를 채우지는 못했다. 동료들과의 대화는 실적과 돈, 부동산 이야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같은 꿈을 꾸는 듯 보였지만 지훈에게 그 꿈은 악몽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언제부터인가 다른 세상을 갈망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 숫자가 아닌 살아 숨쉬는 대지 위에서 땀 흘리는 살. 계약서에 서명하는 대신 누군가의 손을 진심으로 맞잡는 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찾아내는 그런 삶을 꿈꿨다. 주말이면 그는 인파로 북적이는 서울을 떠나 한적한 시골을 찾거나 오래된 서점에서 낡은 지도와 탐험가들의 여행기를 뒤적였다. 그의 서재에는 세계 오지에 관한 다큐멘터리, DVD와 각국의 민속학 서적들이 빼곡히 쌓여갔다. 그 책들 속에는 그가 잃어버린 심장이 뛰고 있었다. 미지의 세계,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은 순수의 땅. 그곳에 가면 이 지독한 권태와 공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의 영혼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남의 오피스텔을 떠나 이름 모를 밀림과 고원을 헤매고 있었다. 운명은 가장 일상적인 순간에 예고 없이 찾아왔다. 평소처럼 주말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인사동의 한 고서점을 찾은 지훈. 먼지와 묵은 종이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그는 우연히 낡고 빛바랜 책 한 권을 발견했다. 프랑스어로 쓰인 1920년대에 출간된 식민지 시절의 민속학 보고서였다. 인도 차이나의 잊힌 부족들. 지훈은 홀린 듯 책장을 넘겼다. 책의 마지막 장, 거의 부록처럼 덧붙여진 짧은 기록이 그의 심장을 멎게 했다. 베트남 북부 라오스와의 국경에 인접한 안남 산맥 깊숙한 곳에 자리한 한 마을에 대한 이야기였다. 저자인 프랑스인 인류학자는 그곳을 계곡의 여인들레스 FEMMESD라 VALLE라 불렀다. 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약 100여 년 전 원인을 알 수 없는 끔찍한 역병이 마을을 휩쓸었고 이상하게도 성인 남성들만이 모두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다. 그 후로 마을은 외부와 거의 완벽하게 단절된 채 여성들만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남았다고 적혀 있었다. 그들은 그들만의 언어와 관습, 그리고 강인한 목의 중심의 전통을 지키며 대를 이어왔다는 것이다. 남자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여성 중심의 마을. 지훈은 그 문장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운명적인 이끌림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자아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하나는 냉철한 펀드 매니저의 자아였다. 미개척지, 독특한 문화, 희소성 있는 수공예품. 이것을 현대 시장과 연결한다면 엄청난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다.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분까지 완벽해. 다른 하나는 모험을 갈망하는 방랑자의 자아였다. 여성들만 사는 마을이라니.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어쩌면 그 순수의 땅에서 나는 진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의 판타지는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랐다. 현대 사회의 경쟁과 계산에 찌든 자신과는 정반대의 세상. 그곳은 그가 꿈꾸던 유토피아일지도 모른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책을 계산하며 손을 떨었다. 이 낡은 책 한 권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계시임을 직감했다. 서울로 돌아온 지우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안개 낀 베트남의 협곡과 그곳을 살아가는 신비로운 여인들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는 결심했다. 이 미지의 세계로 떠나리라. 그의 인생을 건 가장 큰 베팅을 시작하기로. 결심은 곧 실행으로 옮겨졌다. 강지우는 냉철하고 신속한 펀드 매니저답게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회사에 사표를 던졌다. 동료들은 유망한 커리어를 내팽개치는 그를 미쳤다고 수군거렸지만 지우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피스텔과 차를 처분하고 주식과 펀드를 모두 현금화했다. 그의 통장에는 수억 원의 묵직한 자금이 쌓였다. 그것은 그의 과거이자 미래를 향한 미천이었다. 그는 베트남으로 날아갔다. 하노이의 번잡한 공기에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는 곧바로 북부의 고산지대인 하지앙성으로 향했다. 그곳은 베트남에서도 가장 험준하고 오지로 알려진 곳이었다. 낡은 보고서에 그려진 약도를 단서 삼아 그는 현지에서 가장 경험이 많다는 가이드를 수소문에 고용했다. 여정의 시작은 순조로웠다. 며칠간은 낡은 지프차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달렸고 길이 끊긴 곳부터는 오토바이로 갈아탔다. 끝없이 펼쳐진 계단식 논과 기암괴석이 병풍처럼 둘러싼 풍경은 지훈의 가슴을 벅차게 했다. 하지만 마을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점점 좁아지고 험악해졌다. 오토바이조차 더 나아갈 수 없는 지점에 이르자 그들은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정글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다. 며칠을 더 걸었을까 짙은 안개와 습한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발목까지 차오르는 진흙과 독충,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그때 수십 년간 이 지역을 누볐다는 베테랑 가이드가 창백한 얼굴로 걸음을 멈췄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전방의 깊은 계곡을 가리키며 말했다. 더 이상은 못 갑니다. 저곳은 혼의 계곡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남자가 들어가면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저주받은 땅입니다. 가이드의 눈에는 원시적인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두둑한 웃돈을 제안하는 지훈의 말을 뿌리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돌아가 버렸다. 이제 지훈은 광활한 밀림 속에 완벽히 혼자 남겨졌다. 잠시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목표가 코앞이라는 생각에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의 성공 가도를 달리게 했던 오만함과 자신감이 고개를 들었다. 미신일 뿐이야.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지. 그는 홀로 계곡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자연의 위대함 앞에 한낱 인간의 오만함은 모래성과 같았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열대성 폭우, 스콜이 미친 듯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계곡은 흙탕물로 변했고 그가 딛고 있던 좁은 벼랑길은 폭포수처럼 변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폭우 속에서 발을 헛디딘 순간 그의 몸은 허공으로 붕 떴다. 으악! 짧은 비명과 함께 그는 가파른 비탈을 굴러떨어졌다. 날카로운 바위와 나뭇가지에 온몸이 찢기고 부딪혔다. 끔찍한 고통과 함께 의식이 점차 흐려졌다. 흙탕물 속에서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부러진 다리를 끌며 기어 올라가려 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차가운 빗물이 그의 체온을 앗아갔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성공과 부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허황된 꿈.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눈을 감았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를 삼키기 직전 희미한 의식 너머로 안개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개의 그림자를 본 것 같았다. 그것이 그의 마지막 기억이었다. 강지훈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코를 찌른 것은 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아니었다. 낯설지만 향긋한 약초 냄새와 은은한 나무 향이었다. 온몸을 옥죄던 끔찍한 고통은 희미해지고 대신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그를 감싸고 있었다. 천천히 눈꺼풀을 들어 올리자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정교하게 엮인 대나무 천장이었다. 몸을 일으키려 하자 움직이지 마세요. 라는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서툴지만 제법 유창한 베트남어였다.
고개를 돌리자 그곳에는 맑고 깊은 눈을 가진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린. 20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훈의 이마에 찬 물수건을 올려주었다. 지훈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나무로 지어진 단단하고 아늑한 집 안에 누워 있었다. 창밖으로는 푸른 논과 아름다운 산세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집 안팎으로 오가는 것은 모두 여인들이었다. 따내린 검은 머리, 건강한 갈색 피부, 그리고 그들의 전통 복장인 듯한 아름다운 자수가 놓인 옷. 그는 자신이 꿈에 그리던 바로 그곳, 여성들만의 마을에 와 있음을 직감했다. 처음 며칠간 마을 여인들의 시선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을에 나타난 외부인이자 더군다나 남자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멀찍이서 그를 훔쳐보며 자기들만의 언어로 수군거렸다. 하지만 지훈이 벼랑에서 떨어져 사경을 헤매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에 그들은 차마 그를 내치지는 못했다. 마을의 연장자이자 지도자인 바오 할머니의 결정에 따라 그들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훈이 회복될 때까지 보살펴주기로 했다. 린이 지훈의 간호를 도맡았다. 그녀는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오래전 마을을 방문했던 선교사에게 베트남어를 배운 유일한 여인이었다. 지훈은 그녀를 통해 마을의 사정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그들은 자급자족하며 평화롭게 살고 있었지만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들이 손수 만든 아름다운 직물과 약초는 1년에 한두 번 찾아오는 교활한 외부 상인에게 헐값에 넘겨지고 있었고 그 대가로 소금이나 낡은 철기 같은 최소한의 생필품만을 얻고 있었다. 몸을 회복한 지훈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을 방법을 고민했다. 그리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그들의 가난이었다. 펀드 매니저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났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한 끝에 바오 할머니와 마을의 주요 여인들을 불러 모았다. 그는 땅바닥에 나뭇가지로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이었다. 여러분은 각자 흩어져서 상인에게 물건을 팝니다. 그래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힘을 합쳐 하나의 조직을 만드십시오. 생산량을 조절하고 품질을 관리하고 우리가 직접 가격을 정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바깥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제값을 받아내겠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듣던 여인들의 눈빛이 점차 변하기 시작했다. 지훈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구체적이었으며 무엇보다 그들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자신의 현대적인 경영 지식과 마케팅 전략, 협상 기술을 총동원하여 그들이 처한 문제의 본질과 해결책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특히 가장 회의적이었던 린조차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오랜 회의 끝에 바오 할머니는 결단을 내렸다. 당신을 믿어보겠소. 우리 부족의 미래를 위해 당신의 지혜를 빌려주시오. 그 순간 지훈을 둘러싼 경계의 벽이 허물어졌다. 그는 더 이상 수상한 외부인이 아니었다.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귀한 손님이자 믿을 수 있는 동반자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것이다. 지훈은 비로소 자신이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을 찾았다는 생각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도시의 공허한 성공이 아닌 공동체를 되살리는 진정한 의미의 가치 투자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이 제안한 협동조합은 기적과도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체계적인 생산 관리와 지훈의 뛰어난 협상 능력 덕분에 마을의 수공예품과 약초는 처음으로 제값을 받게 되었다. 중간 상인의 농간에서 벗어나 하노이의 고급 상점과 직접 거래를 트면서 마을의 수입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다. 창고에는 소금과 설탕, 질 좋은 옷감과 농기구들이 쌓여갔고 여인들의 얼굴에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풍요로운 미소가 피어났다. 지훈은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마을의 부를 가져다준 은인이자 영웅으로 대접받았다. 그러나 마을의 풍요가 깊어질수록 지훈은 여인들의 미소 뒤에 드리워진 깊은 그림자를 감지했다. 축제의 밤 모두가 모여 노래하고 춤을 출 때도 문득문득 찾아오는 정적. 아이가 없는 마을의 풍경은 어딘가 부자연스럽고 서글펐다. 나무 그네는 주인을 잃은 채 멈춰 있었고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있어야 할 공터는 텅 빈 채 바람 소리만 맴돌았다.
어느 날 밤 지우는 마을의 지도자인 바오 할머니의 부름을 받았다. 그녀의 집에는 린을 비롯한 마을의 핵심적인 여인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비장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마침내 바오 할머니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른 나뭇잎처럼 바스락거렸다. 지훈, 당신은 우리에게 밭을 일굴 좋은 쟁기를 주었소.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었고 추위를 피할 옷을 주었지. 우리는 당신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빚을 졌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지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도 그 밭에 더 이상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소? 이 마을은 죽어가고 있소. 린이 옆에서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마을의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제가 이 마을에서 태어난 마지막 아이입니다. 제 또래 친구들은 모두 저처럼 혼자 자랐어요. 어머니에게 자매가 어떤 존재인지, 동생을 돌보는 기쁨이 무엇인지 책으로만 배웠습니다. 그녀의 말은 지훈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렀다. 경제적인 문제 해결에 취해 그는 이 마을이 직면한 근원적인 비극을 잊고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존재의 소멸이라는 절벽 끝에 서 있는 공동체였다. 바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족보를 펼쳐 보였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족보는 린의 이름에서 끝이 나 있었다. 그 아래로는 텅 빈 여백만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100여 년 전 끔찍한 역병이 돌아 마을의 모든 남자가 죽었소. 살아남은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든 대를 이어보려 애썼지. 가끔 길을 잃고 들어온 외부 남자들을 통해 아이를 얻기도 했지만 그들은 곧 저주받은 땅이라며 우리를 떠났소. 그렇게 겨우겨우 명맥을 이어왔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끊긴 지 오래요. 이대로 몇 년만 더 지나면 우리 부족의 역사와 언어, 그리고 영혼은 이 계곡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이요. 여인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들의 절망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해결해준 경제적 풍요는 시한부 환자에게 놓아준 값비싼 진통제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돈이나 물자가 아니었다. 바로 미래, 즉 새로운 생명이었다. 그 순간 지우는 여인들이 자신을 부른 진짜 이유를 어렴풋이 짐작하며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며칠간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여인들은 밤마다 모여 회의를 거듭했다. 그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지우는 자신을 둘러싼 공기가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들의 시선에는 이전의 존경과 감사함에 더해 무언가 간절한 기대와 알 수 없는 비장함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운명의 날이 찾아왔다. 마을 중앙의 가장 신성한 나무 아래 모든 여인들이 모인 자리로 지훈이 불려나갔다. 마치 고대의 재판이나 의식처럼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였다. 모두의 앞에 나선 바오 할머니가 지훈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러자 린을 포함한 마을의 모든 여인들이 약속이나 한 듯 그를 향해 똑같이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당황하여 그들을 말리려 했지만 바오 할머니의 단호한 손짓에 제자리에 멈춰 설 수밖에 없었다. 강지훈. 바오 할머니가 그를 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한 개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이 땅을 지켜온 부족 전체의 염원을 담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당신은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입니다. 당신은 죽어가던 우리에게 풍요를 주었고 잊혀가던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우리 부족의 존속이 걸린 마지막 부탁을 하려 합니다.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지우는 마른 침을 삼켰다. 우리 마을의 후손을 위해 당신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충격적인 제안이었다. 예상은 했지만 그것이 현실의 언어로 발화되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서울의 펀드 매니저 강지훈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류의 원초적인 역사책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그의 이성은 이것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인지 경고했지만 그의 심장은 눈앞의 여인들이 뿜어내는 처절한 간절함에 압도당했다.
그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린을 바라보았다. 린은 굳은 표정으로 하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눈빛으로 그를 마주보며 말했다. 이것은 한 여인의 욕심이나 욕망이 아닙니다, 지훈 씨. 이것은 우리 모두의 합의이자 우리 부족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난 며칠 밤낮으로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질투도 다툼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떻게 하면 우리의 아이들을 다시 이 땅에서 뛰놀게 할 수 있을까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한 유일한 남자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건강한 몸과 지혜로운 정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유전자를 받은 아이들이라면 이 마을을 더욱 풍요롭고 지혜롭게 이끌어 나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녀의 말은 사적인 감정이 완전히 배제된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숭고한 결의 그 자체였다. 지우는 여인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부끄러움이나 욕망이 아닌 비장한 사명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만이 가득했다. 그 순간 지훈의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서울에서의 살. 숫자로 가득 찬 모니터, 의미 없는 술자리, 텅 빈 오피스텔. 그는 그곳에서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그것이 과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주었던가? 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그는 지금 한 문명의 존망이 걸린 역사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생물학적 행위가 아니었다. 한 공동체의 미래를 자신의 어깨에 짊어지는 신성한 책임이었다. 운명은 그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이제 그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있었다. 묘한 책임감과 함께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삶의 진정한 의미이자 가장 위대한 가치 투자가 아닐까. 오랜 침묵 끝에 지우는 굳게 결심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의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대답이 울려 퍼지는 순간 여인들 사이에서 나지막한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그것은 기쁨과 안도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었다. 바오 할머니는 지훈의 손을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마을에는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이제 은인을 넘어 부족의 미래를 짊어진 신성한 존재,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었다. 지훈이 그들의 제안을 수락한 날부터 마을은 거대한 임신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모든 것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고 헌신적으로 진행되었다. 이것은 은밀한 욕망의 분출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향한 신성한 의식이었다. 마을의 가임기 여성 32명은 스스로를 씨앗을 품을 밭이라 칭하며 질투나 갈등 없이 서로를 격려하고 협력했다.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지훈의 건강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매일 아침 여인들은 갓 짜낸 신선한 우유와 정글에서 채취한 귀한 약초를 달인 탕약을 그에게 바쳤다. 식사는 기력 회복에 좋다는 온갖 귀한 재료로 만든 특별식으로 채워졌다. 한 여인이 그의 식사를 준비하면 다른 여인은 그의 옷을 빨고 또 다른 여인은 그의 처소를 정갈하게 정돈했다. 그는 마치 고대의 제왕이나 신처럼 극진한 보살핌을 받았다. 밤이 되면 의식은 더욱 경건해졌다. 여인들은 순서를 정해 매일 밤 지훈의 처소를 찾았다. 그들은 아름답게 수놓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몸을 향기로운 꽃물로 씻고 나타났다. 그들의 행동에는 어떠한 음탕함이나 수치심도 없었다. 오직 부족의 미래를 잉태한다는 숭고한 사명감만이 가득했다. 지훈 역시 그들의 진심을 존중하며 매 순간을 한 명의 여인이 아닌 부족 전체의 염원을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임했다. 매일 밤 펼쳐지는 이야기는 선정적인 가십이 아니라 한 문명의 재탄생을 위한 거룩한 제의였다. 그리고 몇 달 후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소식을 알린 것은 린이었다. 그녀는 수줍은 미소와 함께 자신이 임신했음을 알렸다. 그 소식에 마을 전체가 환호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 간격으로 다른 여인들이 차례차례 임신 소식을 알려왔다. 마치 잘 마른 들판에 불씨가 번지듯 생명의 기운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1명, 2명, 5명. 32명의 여인 대부분이 동시에 임신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마을은 그야말로 희망과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임신한 여인들은 서로의 배를 어루만지며 아이의 태동을 공유했고 임신하지 않은 나이든 여인들은 어머니처럼 그들을 보살폈다. 마을의 모든 노동과 의사결정은 오직 뱃속의 아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적막했던 마을은 곧 태어날 생명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고 여인들의 노랫소리가 계곡을 가득 메웠다. 시간이 흘러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이라도 한 듯 연쇄 출산 러시가 시작되었다. 어느 날 새벽 한 여인의 진통을 시작으로 그날 하루에만 5명의 아기가 태어났다.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새로운 생명의 울음소리가 연이어 터져나왔다. 마을의 작은 집들은 모두 임시 산실이 되었고 여인들은 서로의 출산을 도우며 밤낮 없이 뛰어다녔다. 응애, 응애. 마침내 15년 만에 계곡은 아이들의 힘찬 울음소리로 가득 찼다. 한 아이의 울음이 그치면 다른 아이의 울음이 이어졌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이었다. 바오 할머니는 갓 태어난 증손주들을 품에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한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감격의 눈물이었다. 며칠에 걸쳐 수십 명의 아기가 태어나는 기적. 그것은 부족 부활의 서막을 알리는 위대한 팡파르였다. 마을은 마침내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생명의 환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수십 명의 아기가 태어난 후 마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 적막했던 계곡은 아기들의 울음소리와 여인들의 웃음소리로 하루 종일 활기가 넘쳤다. 강지우는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었다. 그는 32명 아이의 공동 아빠이자 소멸 직전의 부족을 구원한 살아있는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아이들의 탄생을 축하하는 가장 큰 축제가 열리던 날 축제의 열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였다. 마을의 여인들은 환한 미소와 함께 지훈을 둘러쌌다. 그리고는 구령에 맞춰 일제히 그의 몸을 들어올렸다. 하나, 둘, 셋. 지훈의 몸이 허공으로 높이 솟아올랐다. 그의 아래로 수십 명의 여인들과 그들의 품에 안긴 아기들의 행복한 얼굴이 보였다. 푸른 하늘과 눈부신 태양 그리고 자신을 향해 환호하는 새로운 가족들. 지훈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벅찬 감동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도시에서의 공허한 성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음의 진짜 희열이었다. 여인들은 그가 땅에 떨어질세라 몇 번이고 그를 하늘로 던져 올렸다. 전설적인 영웅에게 바치는 최고의 경의 행가래였다. 한편 지훈이 기틀을 닦아놓은 협동조합은 날개를 단 듯 번창했다. 그의 현대적인 경영 감각과 마을의 전통 기술이 결합되면서 그들의 생산품은 베트남을 넘어 해외에까지 알려지기 시작했다. 막대한 자금이 마을로 유입되었고 지훈은 그 돈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가장 먼저 외부에서 전문 의료진을 초빙하여 작은 진료소를 세웠다. 아이들과 산모들은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받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학교를 지었다. 지훈은 직접 아이들에게 바깥 세상의 글자와 셈을 가르쳤고 린과 다른 지혜로운 여인들은 아이들에게 부족의 전통 언어와 역사를 가르쳤다. 아이들은 두 개의 세상을 동시에 배우며 무럭무럭 자라났다. 마을은 남성 1명과 다수의 여성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독특한 대가족 공동체로 다시 태어났다. 질투나 소유욕은 없었다. 모든 아이는 마을 전체의 아이였고 모든 여성은 마을 전체의 어머니였다. 지훈은 그 중심에서 존경받는 아버지이자 든든한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지훈은 새로 지은 학교 앞 언덕에 앉아 뛰노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계곡을 가득 채웠다. 그의 옆으로 다가온 린이 그의 어깨에 조용히 기댔다. 그녀의 품에는 지훈을 쏙 빼닮은 아들이 안겨 있었다. 행복하세요? 린이 나지막이 물었다. 지훈은 대답 대신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가슴에 담았다. 여의도의 삭막한 마천루 대신 푸른 산과 계단식 논이 있었고 모니터 속에 차가운 숫자 대신 따뜻한 온기를 가진 아이들의 미소가 있었다. 공허한 성공과 외로움 대신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 그리고 충만한 삶의 의미가 있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유토피아에 도착했음을 깨달았다. 한 남자의 파격적인 결단과 한 공동체의 숭고한 염원이 만나
세상 가장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다. 적막했던 계곡은 이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활기찬 낙원이 되었고 그 중심에는 한국에서 온 33세 청년 강지훈이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